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강경민 기자입니다. 세종 스튜디오에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일단 방송을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구독자님들께 좀 사죄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한 달 반 정도 방송에서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한국 사회를 강타했던 이 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서 제가 또 이제 취재라든지 기획을 준비하느라고 사실은 이제 구독자님들께 방송으로 찾아뵙지 못했는데 정말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방송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방송도 최근 상황과 비슷한 좀 주제를 마련했는데 주제는 바로 대외신인도의 개념과 이해입니다. 바로 자료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대외신인도라는 얘기 아마 지난달부터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대외신인도. 일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 한국 대외신도 유지를 위해 뭐 경제외교활동 중요하다. 뭐 이런 기사 많이 났잖아요. 대외신인도가 1순위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신평사들 같은 경우에서는 정치적 불확성에 잠겨야 되면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이다. 이런 기사를 많이 보셨을 텐데 도대체 대외신인도가 뭐냐? 좀 궁금해하실 분들 있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증을 좀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외신인도, 국가신인도라고도 하거든요. 한국과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해당 국가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국내외 기관들에서 여러 가지 지표를 만듭니다. 사실 근데 대표적인 대외 신인도 지표, 국가 신인도 지표가 바로 국가 신용등급입니다. 우리 3대 신평사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 S&P, 피치. 이 3대 신용평가사에서 내놓는 국가 신용등급을 대표적인 대외 신인도 혹은 국가 신인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 신용등급이 왜 중요할까요? 일단 국가 신용등급이라는 게 뭐냐면은 한 나라의 채무이행 능력과 의사를 등급으로 표시. 그러니까 이 나라가 해당 국가가 얼마나 돈을 잘 갚을 수 있을까 그거를 나타내는 등급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용등급이 높다 이 말은 뭐냐면은 시장에서 국채 같은 경우에서는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할 거예요. 국채 금리가 낮으면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국채뿐만이 아닙니다. 국가 신용등급인데 국채뿐만 아니라 이게 회사채에도 다 영향을 미쳐요. 개별 기업이나 금융기관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신평사들하고 사실은 좋은 인연은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IMF 외환위기 때 이 3대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 신용 등급을 정말 투기 등급까지 그냥 깎아 내려버렸어요. 확 깎아 내리면서 환율 상승했죠. 조달금리 높아지니까 그리고 기업 도산 등 경제 파장이 엄청났어요. 사실 이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뒤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게요. 그렇다면은 신평사별, 신용평가사별로 국가 신용등급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등급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투자 등급만 나오는데 물론 투기 등급 B, C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는 투자 등급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일단 무디스, S&P, 피치 이 3대 신용평가사가 있는데 여기 가로된 거 보시면은 무디스는 AA 대문자 소문자 AA1, AA2 이게 무디스의 등급이고 S&P와 피치는 AAA 그다음에 AA 플러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무디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AA2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등급을 받는 나라에 뭐 프랑스,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인데 참 여기서 이 프랑스는 사실 최근에 등급이 하향됐어요. 이것도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S&P 같은 경우에서는 AA네요. 그리고 피치 같은 경우에서도 여기 사실은 이게 지금 이게 현재 기준인데 사실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보면은 무디스는 A2, S&P AA, AA-거든요. 그리고 옆에 이제 안정적이라는 표현인데 이건 뒷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안정적이라는 건 이제 네거티브가 있고 스테블이 있고 포지티브가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블을 계속 이건 등급 전망입니다. 현재 등급 무디스 기준으로 AA2인 거고 향후 전망을 나타내는 게 스테블, 안정적이다. 스테블이라는 표현이에요. 스테블에서 올라가면 이제 포지티브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우리 외환위기 때부터 각 3대 평가사가 우리나라에 내린 등급을 표시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라는 국난을 겪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구제금융을 요청했을 때가 1997년 11월이었죠. 보세요. 일단 무디스부터 보겠습니다. 무디스 A1이었죠. A3 또 낮춰요. 또 낮춰요. 정말 투기 등급까지 낮춰버렸어요. 정말 2달 만에. S&P 볼까요? S&P는 어떻습니까? 낮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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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달 만에 몇 개 등급을 확 낮춰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피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치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낮아지죠. 그래서 외환위기 전 신용 등급 회복에 무디스는 얼마나 걸렸냐면요. 무디스는 15년이 걸렸어요. 보시면은 이제 A1에서 다시 A1이 회복된 게 언제예요? 2010년이죠. 15년이 걸렸습니다. S&P는 AA-에서 2015년이네요. 1997년에 18년이 걸렸어요. 피치는 16년이 걸렸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정말 한번 떨어지면은 복구하기 어렵다. 큰 뜻입니다. 사실 이 신평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부정적인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아요. 사실 여기서 보시면은 신평사라는 게 그 해당 국가에 대해서 전망이라든지 정말 정확한 등급을 매겨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외환위기 직전 한 달 전까지도 정말 안정적이고 스테이블하고 그랬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순식간에 구제금융 신청하자마자 바로 쭉쭉쭉쭉 떨어뜨린 거예요. 3대 신평사의 등급 하락이 오히려 경제 위기를 초래한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010년대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신평사들이 2010년대 초반에 재정 적자를 이유로 유럽 국가들을 무더기로 감등시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당시 이제 남부 유럽의 경제 위기가 왔다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든 싫든 사실은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내리는 이 등급이 정말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위치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국가 신용등급은 어떻게 매길까? 정부의 채무 상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말 다양한 변수가 고려됩니다. 환율, 외환 보유액, 순대의 금융자산, 단기 외채, 지정국제 성장률, 인플레이션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되는데 경제 요인만 고려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치 체제 안정성,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분단 국가잖아요. 이런 국가안보 리스크도 이 등급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프랑스가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릴 때 무디스가 등급을 낮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무디스가 프랑스의 등급을 낮춘 게 이제 뭐 재정 적자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프랑스가 선거 이후에 총선 이후에 지금 혼돈을 겪고 있어요. 정부를 출범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 여파로 등급을 하락시켰어요. 통상 3대 신평사는 매년 1, 2회 정도 신용등급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신용등급을 1, 2회 정도 낸다는 뜻이에요. 등급과 전망은. 근데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서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또 매년 3대 신평사들하고 연례협의단 미팅을 계획합니다. 그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가 직접 이 3대 신평사 협의단과 만나서 면담을 해요. 정말 3대 신평사 힘이 얼마나 큰지 이해하시겠죠.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서 절대 갑인 존재입니다. 정말 슈퍼 갑인 존재예요, 사실은.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비판은 나오지만 좋든 싫든 사실 워낙에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좋든 싫든 우리는 이 국가 신용 등급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비상계엄이라든지 탄핵정국,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 이제 대외 시민도가 위태롭다 이런 거 기사에서 많이 보셨는데 일단 대외 환경적인 변수만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됐는지. 첫 번째 원달러 환율입니다. 중요하죠. 환율. 지금 이게 1월 10일인데 사실 이제 오늘 보면 한 1460원대 정도 돼요, 사실은. 근데 제가 지난해 11월부터 사실은 이 그래프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보면은 트럼프가 당선됐잖아요, 11월 초에.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올랐어요. 사실 1400원대를 돌파를 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트럼프가 공약이 보편관세라든지 이런 걸 많이 내세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달러가 강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좀 안정되던 게 정말 안타까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긴 한데 일단 비상계엄 선포된 다음에 다시 쭉 올랐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 탄핵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있었죠. 이때 취소됐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만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통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거는 절반 정도는 이제 달러 강세, 글로벌 달러 강세에 영향이 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우리나라의 이 정치적 비상계엄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빚어진 희극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렇다면 외환보유액은 얼마일까요? 사실 외환보유액을 말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대외 신인도의 핵심 지표인데 지금은 일단 4,156억 달러예요. 12월 기준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좀 2021년 이때에 비해서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세계 9위 수준입니다. 근데 과거 우리나라에 두 차례 위기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 외환위기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는 잘 극복을 해냈지만 일단 외환위기 때 보면은 외환보유액이 332억 달러예요. 2008년에 2012억 달러죠. 일단 금융위기 때보다 2배 많고 이 외환위기 직전에 비해서 10배 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현재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만으로 비교를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실은 이겁니다. 순대외 금융자산. 이게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좀 낯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간단합니다. 대외 금융자산에서 대외 금융 부채를 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거주자들이 해외에 투자한 게 바로 자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게 부채가 되는 채무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뺀 게 말 그대로 순대외 금융자산이라는 겁니다. 일단 순대외 금융자산 작년 3분기 기준입니다. 최신 지표인데 9,778억 달러 1조 달러 거의 뭐 원화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한 1,500조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외환위기와 글로벌 위기 때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때는 얼마였냐면은 마이너스였어요.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703억 달러였습니다. 이게 플러스 흑자 전환하기 얼마 안 됐어요. 사실 10년 전이에요. 2014년 이때부터입니다. 순대외 금융자산에 제가 좀 이따 왜 이렇게 갑자기 올랐는지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견고한 지표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요.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 보통 단기 외채라 그러면은 1년입니다. 상환이 1년. 일단은 37.8%예요. 현재 기준입니다. 그런데 금융위기 때는 얼마였냐? 70%였고 외환위기 때는 211.4%나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외환보유액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정말 언제든지 긴급히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외환보유액보다 211%는 단기외채가 2배가 더 많았다는 뜻이에요. 정부가 국가가 갖고 있는 돈보다 외환보다 1년 안에 갚아야 될 게 1년 안에 상환될 빚이 2배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대외 안전판은 견고할까? 제가 순대외 금융자산이 1조 달러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2014년부터 3대 공적연금, KCI, 이제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공무원 사학연금 같은 3대 공적연금과 KC의 해외 투자가 정말 대폭 증가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국민연금 비중이 높잖아요. 국민연금 해외 투자 비중이 2019년에 35%, 34.9%였는데 작년 6월 말에는 55.1%까지 뛰었습니다. 이게 2027년까지는 거의 60%까지 갈 거예요. 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우리 미국 증시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서학개미 투자 비용도 일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순대 금융자산 현황인데 순대 금융자산이 이제 1조 달러에 육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인즉슨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해외를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정말 당장만 놓고 보면은 환율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당장 단기간만 놓고 보면. 왜냐면은 해외 투자가 증가한다는 건 뭐예요? 달러를 산다는 거죠. 달러 수요 증가잖아요. 달러 수요 증가는 뭡니까? 원달러 환율 상승이에요. 원화 가치 하락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게 왜 제가 안전판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나중에 이제 해외 투자 자금이 국내로 되돌아왔을 때는 환율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증시는 정체돼 있잖아요. 사실은 미국 증시가 지금 국내 대비 호황을 누리는 상황에서 해외 투자한 자금이 당장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지금 상황에서 뭐 지금 당장 이 순대외 금융자산이 환율을 방어막이 된다. 환율의 방파제가 된다. 이 표현은 틀린 표현이에요. 사실은 당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거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견고한 안전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제2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뭐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좀 자극적인 표현을 많이 내시는 분들은 있는데 저는 이거는 당장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외환위기가 때하고는 많이 상황이 달라요. 외환 보유액도 그렇고 순대외 금융자산도 그렇고 단기 외채 비율도 그렇고 외환위기 때 문제가 뭐였냐면은 환율이 급등했잖아요. 대부채가 워낙 많았어요. 근데 외환 보유액 적었어요. 순대 금융자산도 마이너스였잖아요. 지금은 1 플러스 1조 달러인데 그때는 마이너스였잖아요. 마이너스 수백억 달러였던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급등이 곧바로 금융위기로 전이가 됐던 거예요. 물론 지금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달러 급등을 하더라도 지금 아직까지 우리 안전판이 견고하다는 거예요. 외환보유액 세계 9위 수준. 단기 외채 비율도 많이 낮아요. 좀 전 그래프에서 봤지만 1990년대 6년 직전이죠. IMF 직전 때 211%였어요. 단기 외채가 1년 안에 상환 갚아야 되는 게. 그런데 지금은 37.8%입니다. 제가 여기서 국뽕을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단기간, 당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당장은 대외 신인도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장기화예요. 지금 신평사들도 이 경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당장 한국의 신용 등급이나 전망에는 영향이 없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게 글로벌 3대 신평사들의 설명입니다. 최근에 이제 S&P하고 무디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대상으로 저희 한국경제신문 경제고 세종팀이 이메일 인터뷰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경제 최대 복병은 국정 혼란. 이제 트럼프 신행정부 그거는 뭐 당연한 지금 이제 상수가 돼버렸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장기화되는지가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과 국가 신용 등급 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게 이 신평사드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설명이었어요. 사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좀 바람이 있다면은 이 방송에서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 끝났기 때문에 우리 경제 좋아집니다. 이런 방송을 좀 빨리 해보고 싶어요. 일단 빨리 그 방송을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종 스튜디오에서 대외 신인도 관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